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바로 노후에 갑자기 거지가 되는 현상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느냐?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5천만 원 받으셨던 박아무개 씨. 이분은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하셨어요. 명예퇴직하시면서 퇴직금 5천만 원, 그리고 모아둔 돈까지 합쳐서 8천만 원 정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딱 60세에 퇴직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63세가 되었을 때 통장 잔고가 200만 원이 채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3년 만에 8천만 원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도박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다 겪을 수 있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돈이 사라진 거예요.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40%가 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 1등입니다. 부끄럽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10명 중 4명이 가난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중산층이었던 분들이 더 빠르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평생 넉넉하게 사신 분들은 지출을 줄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후의 거지가 되는 5가지 큰 함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문제, 자녀 문제, 투자 실패, 예상 못한 지출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실전 전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좀 있으시더라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후의 거지가 되는 5가지 큰 함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셔도 소용없어요.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수입의 단절입니다. 직장 다니실 때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시는 순간 이 돈줄이 딱 끊겨버려요. 국민연금을 받으신다고 해도 예전 월급의 30%에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월급 300만 원 받으시던 분이 연금으로 100만 원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활비를 3분의 1로 줄여야 합니다. 가능하신가요?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아둔 돈을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함정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물가 상승입니다. 지금 커피 한 잔이 5천 원 하는 세상이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2천 원, 3천 원이면 마셨는데 말이죠.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그런데 연금은 물가만큼 오르지 않아요. 통장에 있는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5천만 원이 10년 후에도 5천만 원의 가치를 가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을 2%라고 가정하면 10년 후에는 지금의 4천만 원 정도 가치밖에 안 됩니다. 20년이 지나면 3,500만 원 정도의 가치로 줄어들어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세 번째 함정은 예상보다 긴 노후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남자는 80세, 여자는 86세입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의학이 발달하니까요. 60세에 퇴직하시면 20년에서 30년을 더 사셔야 합니다. 20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한 달에 200만 원씩만 쓰셔도 1년에 2,40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4억 8천만 원이 필요해요. 퇴직금 5천만 원으로 어떻게 버티시겠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함정은 건강 악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50대까지는 괜찮으세요. 그런데 60대 중반을 넘어가면 몸이 확 달라집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혈압이 오르고 당뇨가 생기고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나가기 시작해요. 저희 어머니만 해도 그래요. 70세 넘으시면서 병원을 한 달에 서너 번은 가세요. 약값만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실손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손보험으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감정적 지출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자녀가 결혼한다고 하면 축의금 주시잖아요. 2천만 원, 3천만 원. 손주가 태어나면 또 돈 들어갑니다. 육아비 지원해 주시고, 장난감 사주시고, 분유값 대주시고, 자녀가 사업한다고 하면 또 돈 빌려주시고, 이게 다 사랑이에요.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자녀한테 퍼주시다가 정작 본인은 거지가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 다섯 가지가 노후의 거지가 되는 큰 함정들입니다. 수입 단절, 물가 상승, 긴 노후, 건강 악화, 감정적 지출. 이 중에서 하나만 해당되셔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5개가 동시에 오거든요. 특히 은퇴 후 3년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생활 패턴을 못 바꾸시거든요. 월급 받을 때처럼 계속 쓰세요. 여행도 가시고 외식도 하시고 손주 용돈도 주시고 그러다 보면 3년 만에 돈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중산층이 더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럴까요? 가난하게 사신 분들은 1만 원으로 일주일을 사는 방법을 아세요. 그런데 평생 넉넉하게 사신 분들은 하루에 3만 원씩 쓰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이 습관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제 친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대기업 임원까지 하셨던 분인데 퇴직하시고 나서도 골프를 매주 치셨대요. 한 번에 15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1년이면 750만 원입니다. 친구가 아버지한테 골프 좀 줄이시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다 치는데 혼자 안 칠 수 없다고 하시더래요. 체면 때문에 돈을 쓰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활 수준을 못 낮추시면 아무리 많은 돈을 모으셔도 금방 바닥납니다. 억소리 나는 돈도 10년이면 다 사라져요. 정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후 자금을 날리는 구체적인 원인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폭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암에 걸리시면 기본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재발하면 또 그만큼 나가고, 항암 치료 받으시면 또 돈이 들어가고, 실손보험 있으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손보험으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먼저 비급여 항목들이 있습니다. 비급여가 뭐냐?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치료들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임플란트 하시면 한 개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게 비급여예요. 실손보험으로 일부는 받으실 수 있는데 본인 부담금이 20% 정도는 나갑니다. 임플란트 10개 하시면 1,000만 원 이상 나가는 거예요. 백내장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 적용되는 기본 수술이 있고 프리미엄 렌즈 쓰는 수술이 따로 있어요. 프리미엄 렌즈는 한쪽 눈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합니다. 양쪽 눈 하면 500만 원이에요.
이것도 비급여라서 실손보험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암 치료에서 제일 비싼 게 표적 항암제입니다. 이게 한 달에 2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나가요. 1년이면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약들이 많거든요. 외국에서 들여오는 신약들은 특히 그래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박 씨라는 분이 계세요. 65세에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조기 발견이었습니다. 수술하시고 항암 치료 받으셨는데 총 치료비가 3,500만 원 나왔습니다. 실손보험이 있으셔서 2천만 원 정도는 보험에서 나왔어요. 그래도 본인이 1,500만 원을 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6개월마다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하는데 한 번에 80만 원씩 나갑니다. 1년에 160만 원이에요. 그리고 면역력 키우는 약, 건강보조제, 이런 것들 드시잖아요. 한 달에 30만 원씩 나갑니다. 1년이면 360만 원이고요. 결국 암 치료하시면서 5년 동안 5천만 원 이상을 쓰신 거예요. 집 한 채 값이 날아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요양병원입니다. 치매 걸리시거나 중풍 오시면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야 해요. 요양병원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 적용받으시면 100만 원 정도로 줄어들기는 해요. 그런데 좋은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1인실 쓰시려면 한 달에 400만 원씩 나갑니다. 1년이면 4,800만 원이에요. 5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가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김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처음에는 집에서 모셨는데 돌보기가 너무 힘들더래요. 밤에 자다가 나가시고 가스불 켜놓고 잊어버리시고 결국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씩 나가는 병원이었어요. 이분 월급이 300만 원이었는데 어머니 병원비 대느라 본인 생활비가 50만 원밖에 안 남더래요. 결국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내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3년 만에 한계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7년을 계셨어요. 총 2억 1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형제들이 각자 5천만 원씩 부담한 거예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부모님 병원비로 다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80살 넘으시면 10명 중 1명은 치매에 걸립니다. 85세 넘으시면 3명 중 1명이 치매예요.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실손보험만 믿지 마세요. 실손보험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암보험, 치매보험을 추가로 드셔야 해요. 암보험은 진단금으로 3천만 원 이상 나오는 걸로 드시고 치매보험도 진단금이 2천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의료비 비상금을 따로 만드세요. 최소 2천만 원은 의료비 전용 통장에 넣어두시고 절대 손대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셋째,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 받으시고 이상 있으면 바로 치료하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훨씬 적게 듭니다. 늦게 발견해서 큰 수술 받으시면 돈이 몇 배로 들어가요. 넷째, 요양병원은 미리 알아보세요. 건강보험 적용되는 곳이 어디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막상 필요할 때 당황하지 않으세요. 의료비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평생 모은 돈이 병원비로 다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험 잘 들어두시고 비상금 만들어두시고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이게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큰 함정인 자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한데 자녀가 부모를 가난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적었습니다. 물론 자녀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결혼자금입니다. 자녀가 결혼한다고 하면 부모는 당연히 축의금을 주시잖아요. 요즘 결혼 축의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서울에서는 평균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적게 주시는 집은 3천만 원, 많이 주시는 집은 1억 원 이상도 주세요. 문제는 이게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둘이면 1억 원이 나갑니다. 자녀가 셋이면 1억 5천만 원이에요. 퇴직금이 5천만 원인데 자녀 결혼시키느라 1억 원을 쓰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빚을 내시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녀 결혼자금 마련하느라 전세금을 빼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노후 파산의 시작입니다. 제가 아는 이 씨라는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딸이 둘 계셨어요. 큰딸이 결혼할 때 5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전세금 3억 원짜리 집 마련해 주시고 혼수 비용 2천만 원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작은 딸이 결혼했습니다. 작은 딸한테도 똑같이 해주셔야 하잖아요. 또 5천만 원을 주셨어요. 결국 이분이 10년 동안 모은 돈 1억 원이 2년 만에 다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큰딸 집이 전세였잖아요. 2년 후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집주인이 3천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했대요. 큰딸 부부가 돈이 없으니까 또 부모님한테 손을 벌립니다. 이 씨는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3천만 원을 더 주셨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딸이 직장을 다니니까 애를 봐줘야 하잖아요. 이 씨 부인이 매일 딸네 집에 가서 손주를 봐주셨어요. 교통비, 식비 다 본인들이 내시고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손주 분유값, 기저귀값 이런 것도 사주시고 돌잔치 비용도 일부 대주시고 작은 딸내도 아기가 태어나니까 또 똑같이 해주셔야 하고 결국 이분 부부는 65세의 빈털터리가 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 사업자금입니다. 자녀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부모는 말릴 수가 없어요. 응원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목돈을 빌려주시거나 투자를 하십니다. 문제는 10개 중 9개는 망한다는 거예요. 제 친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아들이 치킨집을 하겠다고 해서 3천만 원을 주셨대요. 가게 보증금에 인테리어비, 기계값까지 다 대주신 거예요. 그런데 1년 만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장사가 안 되더래요. 그러면 3천만 원 날아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게 정리하면서 밀린 월세, 밀린 전기세, 이런 거 갚는데 또 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결국 3,500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더 무서운 경우도 있어요. 자녀가 사업 실패하고 빚을 지면 부모가 대신 갚아주시잖아요. 이게 몇 천만 원씩 나가요. 제 지인 중에는 아들 빚 갚아주느라 집을 팔아서 전세로 이사간 분도 계세요. 세 번째는 손주 육아 비용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맞벌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애를 봐주나요? 당연히 조부모님들이죠. 그런데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손주 봐주시면서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손주네 집에 가셔야 하니까 교통비가 나가죠. 왕복 버스비가 하루에 5천 원이면 한 달에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손주 밥 해주시고 간식 사주시고 장난감 사주시고 한 달에 5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갑니다. 여기에 손주 학원비까지 대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영어 유치원 보내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는 거 부모님들이 대주시는 거예요.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3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제가 아는 박 씨라는 분은 손주가 셋이에요. 새 집 다 돌아다니면서 손주들 봐주시는데 한 달에 150만 원씩 쓰신대요. 1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5년 동안 9천만 원을 손주 육아비로 쓰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한테 무조건 퍼주시면 안 됩니다. 선을 그으셔야 해요. 첫째, 결혼자금은 능력 범위 내에서만 주세요. 자녀가 원하는 만큼 다 주시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부족한 건 자녀들이 알아서 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사업 자금은 절대 대주지 마세요. 자녀가 사업을 하고 싶으면 본인이 대출을 받든지 투자자를 찾든지 하게 하세요. 부모 돈으로 사업하면 10중 8구 망합니다. 본인 돈이 아니니까 소중함을 모르거든요. 셋째, 손주 육아는 봉사가 아니라 유급 근로입니다. 손주 봐주시면서 드는 비용은 당연히 자녀가 내야 해요. 교통비, 식비 이런 거 받으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어린이집에 맡기면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가는데 부모님이 공짜로 봐주시면 자녀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요. 넷째, 자녀와 돈 문제는 명확하게 정리하세요. 빌려주는 건지 주는 건지, 갚아야 하는 건지 안 갚아도 되는 건지 처음부터 확실하게 하세요. 나중에 갈등 생기는 것보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는 게 낫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거지가 되시면 안 돼요. 자녀도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시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그으세요. 이게 자녀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네 번째 함정인 잘못된 투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이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투자들이 있어요. 이거 하시면 노후 자금 다 날립니다. 첫 번째, 조기 퇴직 후 창업입니다. 특히 치킨집, 카페, 편의점 같은 자영업 말이에요. 통계를 보면 50대 이상이 창업한 자영업체의 5년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0%도 안 됩니다. 10명 중 8명은 망해요. 왜 그럴까요? 첫째, 경험이 없습니다. 직장 생활만 30년 하시다가 갑자기 장사를 하시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장사는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둘째, 체력이 딸립니다. 치킨집 하시면 하루에 15시간씩 일하셔야 해요. 50대, 60대 체력으로 버티기 힘듭니다. 1년만 하셔도 몸이 망가지세요. 셋째, 시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치킨집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3만 개가 넘습니다. 편의점은 5만 개예요. 카페는 10만 개가 넘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신규로 들어가면 살아남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 친구 삼촌이 그러셨어요. 55세에 명예퇴직하시고 치킨집을 차리셨어요. 프랜차이즈 가맹비 2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인테리어 2천만 원, 합쳐서 7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퇴직금 전부를 쏟아부은 거예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되더래요. 하루 매출이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였는데 재료비, 인건비, 월세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대요. 1년을 버티다가 결국 가게를 정리하셨습니다. 7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도 못 건졌어요. 4천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두 번째, 지인 소개 투자입니다. 이게 제일 조심하셔야 해요. 친구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서 돈 모으자고 하거나 친척이 사업한다면서 투자하라고 하거나 교회 권사님이 수익률 좋은 상품 있다면서 권유하거나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인 소개로 들어오는 투자는 10중 8구 사기거든요.
정말 좋은 투자처면 왜 지인한테 권유하겠어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떳떳하게 팔면 되잖아요. 지인을 통해서 권유하는 건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아는 분이 교회 권사님한테 투자 권유를 받으셨어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1년에 30% 수익을 준다는 거예요. 3천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3,900만 원을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을 믿고 3천만 원을 투자하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더래요. 그렇게 2년을 기다렸는데도 돈이 안 들어왔어요. 알고 보니까 완전 사기였습니다. 그 권사님도 사기를 당한 거예요. 결국 3천만 원을 날리셨고 권사님과는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교회도 못 나가시게 됐어요. 세 번째,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입니다. 월 수익률 5% 보장, 연 수익률 30% 이상. 이런 말 들으시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그런 투자는 없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얼마예요? 3% 정도 되죠. 이게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를 잘하는 전문가들도 1년에 10% 수익 내기 힘들어요. 그런데 30% 수익을 보장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상화폐도 조심하세요. 비트코인이 오른다더라, 이더리움이 좋다더라, 이런 말 듣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너무 커요. 오늘 100만 원 하던 게 내일 5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해외 선물 투자도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레버리지라는 게 있어서 적은 돈으로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거든요. 100만 원으로 1천만 원어치를 살 수 있어요. 수익이 나면 10배로 벌고 손실이 나면 10배로 잃습니다. 순식간에 전 재산을 날릴 수 있어요. 네 번째, 원금 보장 안 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은행에서 파는 상품이라고 다 안전한 게 아니에요. ELS, DLS 이런 파생 상품들은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잘못하면 투자금의 반을 날릴 수도 있어요. 몇 년 전에 DLS 사태가 있었잖아요. 은행에서 판매한 DLS 상품에 투자한 분들이 수천억 원을 날렸습니다. 안전하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위험한 상품이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50대 이후에는 안전 자산 위주로 가셔야 합니다. 첫째, 예금과 적금입니다. 수익률이 낮아도 원금은 보장됩니다. 노후 자금의 최소 30%는 예금에 넣어두세요. 둘째, 국채나 회사채입니다. 국채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원금을 돌려줍니다. 회사채는 신용 등급이 A 이상인 것만 사세요. 셋째, 배당주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우량 대기업 주식을 사서 배당금을 받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배당금은 꾸준히 나오거든요. 넷째, 연금 보험입니다. 일시금으로 넣어두면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건 한 곳에 몰빵하는 겁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죠? 분산 투자하세요. 예금 30%, 채권 30%, 주식 20%, 연금 보험 20% 이런 식으로 나눠서 투자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욕심 버리세요. 1년에 5%만 수익 나도 좋은 겁니다. 10% 이상 수익 내려다가 원금 다 날리는 것보다 5%라도 안정적으로 버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함정인 예상 못한 지출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에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나갑니다. 첫 번째, 재혼과 이혼입니다. 요즘 황혼 이혼이 많잖아요. 이혼하시면 재산 분할해야 하고
위자료 줘야 하고 이사 비용도 나가고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이 나갑니다. 반대로 재혼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재혼하실 때 각자 자녀들이 있으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재산 상속 문제로 자녀들끼리 싸우고 새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가 나빠지고 결국 돈으로 해결하려다 보면 노후 자금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보증과 빚입니다. 친구 사업 보증 서주시거나 자녀 전세 보증 서주시거나 이런 경우 있으시죠? 그런데 상대방이 돈을 못 갚으면 여러분이 갚으셔야 합니다. 제 지인 중에 친구 보증을 서줬다가 3천만 원을 갚은 분이 계세요. 친구가 사업 실패하고 잠적해버렸대요. 연락도 안 되고 결국 본인이 떠하는 거죠. 60세에 3천만 원 빚을 지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사기와 보이스피싱입니다.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가 너무 많아요. 아파트 분양 사기, 건강식품 사기, 효도 관광 사기, 온갖 종류의 사기가 다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도 조심하셔야 해요. 검찰청 직원이라면서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자녀가 사고 났다면서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이런 전화 받으시면 무조건 끊으세요. 실제로 보이스피싱 당해서 3천만 원 날린 분도 계시고 5천만 원 날린 분도 계세요.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네 번째, 과도한 효도 여행과 명절 비용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가시잖아요. 그런데 비용은 누가 내나요? 절반은 부모님이 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 여행 가시면 1인당 200만 원 정도 듭니다. 부부가 가시면 400만 원이에요. 유럽 여행 가시면 1인당 500만 원입니다. 부부가 가시면 1000만 원이에요. 1년에 한두 번씩 이런 여행 가시면 돈이 엄청 나가죠. 명절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사상 차리는 비용, 친척들 용돈, 선물,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번에 10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요. 1년에 4번 명절이면 4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반려동물 비용입니다. 노후에 외로우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반려동물 키우는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사료값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나가고 병원비가 1년에 100만 원 이상 나가요. 미용비, 간식가, 장난감값 다 합치면 1년에 300만 원 정도 듭니다. 10년이면 3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런 예상 못한 지출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보증은 절대 서지 마세요. 친구든 자녀든 누구든 보증은 안 됩니다. 보증 서달라고 하면 차라리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끝내세요. 보증 섰다가 빚 떠안는 것보다 낫습니다. 둘째, 사기와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전화로 돈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확인도 안 하고 돈 보내지 마시고 자녀한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셋째, 여행 비용은 미리 계획하세요. 1년의 여행 예산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만 쓰세요. 자녀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예산 초과하면 안 간다고 하세요. 넷째, 명절 비용도 한도를 정하세요. 제사상을 거창하게 차릴 필요 없어요. 간소하게 차려도 됩니다. 친척 용돈도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예상 못한 지출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에 없던 돈이 갑자기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비상금을 꼭 만들어 두세요. 1,000만 원 정도는 비상금으로 따로 빼두시고 정말 급할 때만 쓰세요. 자, 이제까지 노후의 거지가 되는 5가지 큰 함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의료비, 자녀, 투자 실패, 예상 못한 지출. 이 4가지만 조심하셔도 노후가 훨씬 안정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거지 안 되는 방법, 실전 전략입니다. 지금까지는 문제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해결책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철칙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노트를 한 권 준비하세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전부 적으세요. 연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이자, 소득이 얼마인지, 월세 수입이 있으면 그것도 적으시고요. 지출도 전부 적으세요. 식비, 교통비, 병원비, 통신비, 경조사비 다 적으세요. 한 달 적고 나면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이 얼마를 쓰는지 몰라요. 그냥 대충 이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적어보면 훨씬 많이 쓰고 계세요. 한 달에 200만 원 쓴다고 생각했는데 적어보니까 300만 원 쓰고 계신 거예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당연히 돈이 줄어듭니다. 지출을 줄이든지 수입을 늘리든지 해야 해요. 수입 늘리기는 쉽지 않으니까 지출을 줄이는 게 현실적입니다. 두 번째 철칙은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무엇이 꼭 필요한 지출이고 무엇이 줄일 수 있는 지출인지 구분하세요. 1순위는 생존 비용입니다. 식비, 주거비, 병원비, 이건 절대 줄일 수 없어요. 밥은 먹어야 하고, 집은 있어야 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니까요. 2순위는 생활 비용입니다. 통신비, 교통비, 공과금,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통신비는 요금제를 바꾸면 줄일 수 있고, 교통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줄일 수 있어요. 3순위는 여가 비용입니다. 외식비, 여행비, 취미생활비 이런 거예요. 이건 줄여도 생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외식을 한 달에 4번 하시던 걸 2번으로 줄이시면 되고 여행을 1년에 2번 가시던 걸 1번으로 줄이시면 됩니다. 4순위는 사회적 비용입니다. 경조사비, 모임비, 선물비 이런 거예요. 이것도 줄이셔도 됩니다. 경조사에 10만 원씩 내시던 걸 5만 원으로 줄이시고 모임도 꼭 필요한 것만 나가세요. 세 번째 철칙은 비상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노후에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갑자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집이 고장 날 수도 있고 경조사가 겹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비상금이 필요합니다. 비상금은 최소 1년치 생활비는 되어야 합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쓰시면 2,400만 원, 300만 원 쓰시면 3,600만 원 정도 비상금으로 빼두세요. 이 돈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정말 급할 때만 쓰는 겁니다. 비상금은 예금으로 넣어두세요. 주식이나 펀드에 넣으면 안 됩니다. 급할 때 꺼내 쓸 수 없거든요. 주식은 팔 때 시세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펀드는 환매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예금은 언제든지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예금이 제일 좋습니다. 네 번째 철칙은 건강관리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이 엄청 나가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매일 30분씩 걸으세요. 걷기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돈도 안 들고 무릎에도 부담이 적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심장 질환이 30% 줄어들고 당뇨 위험이 20% 줄어듭니다. 술과 담배는 끊으세요. 담배 한 갑에 5,000원입니다. 하루 한 갑씩 피우시면 한 달에 15만 원, 1년에 180만 원이 나가요. 10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담뱃값만 아껴도 2천만 원 가까이 모을 수 있어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주 한 병에 4,000원이지만 술집 가시면 10,000원 넘게 나가죠. 일주일에 2번씩 술 드시면 한 달에 10만 원, 1년에 120만 원입니다. 술, 담배 다 끊으시면 1년에 300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건강검진도 꼭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 받으시고 이상 있으면 바로 치료하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훨씬 적게 들어요. 늦게 발견해서 큰 수술 받으시면 돈이 몇 천만 원씩 나갑니다. 다섯 번째 철칙은 작은 수입이라도 만드는 겁니다. 노후에도 일할 수 있으면 일하세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하시든지 용역을 하시든지 뭐라도 하세요. 한 달에 50만 원만 벌어도 1년에 6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도 많아요. 아파트 경비, 주차 관리, 택배 도우미, 학교 급식 보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힘들지 않고 시간도 너무 길지 않아요. 하루 4~5시간 정도 일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일도 있어요. 설문조사 참여하시면 한 번에 5천 원에서 10,000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제품 리뷰 쓰는 것도 돈이 됩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자존감을 지키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돈 때문에 굴욕적인 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찾으세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이라도 벌면 노후가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이제 연령대별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에는 은퇴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시고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 계획 세우세요. 주택 대출이 있으시면 60세 전에 다 갚으시는 게 좋습니다. 50대는 아직 소득이 있으니까 지금 갚으세요. 자녀 결혼 자금도 50대에 준비하셔야 해요. 자녀가 20대 후반이면 곧 결혼할 거잖아요. 미리 예산을 정해두시고 그 안에서만 지원하겠다고 자녀한테 얘기해 두세요. 60대에는 지출을 확 줄이셔야 합니다. 퇴직하시면서 수입이 끊기니까요. 생활 패턴을 바꾸세요. 외식을 줄이시고 불필요한 모임을 정리하시고 골프나 여행 같은 큰 지출을 줄이세요. 이 시기에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보험을 점검하세요. 실손보험, 암보험, 치매보험이 다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으면 지금이라도 가입하세요. 나이가 더 들면 보험료가 비싸지고 가입도 어려워집니다. 70대에는 자산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주식이나 펀드 같은 위험 자산은 팔아서 예금으로 옮기세요. 이제는 수익률보다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원금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에요. 상속 계획도 세우세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유언장을 쓸지 미리 결정해 두시면 나중에 자녀들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으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많으시죠? 한 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트를 준비하시고 한 달 동안 수입과 지출을 적어보세요.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 보험을 점검하세요. 실손보험, 암보험, 치매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으면 지금이라도 가입하세요. 나중에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훨씬 비쌉니다. 셋째, 자녀와 돈 얘기를 하세요. 결혼자금은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손주 육아는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정하세요. 나중에 갈등 생기는 것보다 지금 얘기하는 게 낫습니다. 이 3가지만 하셔도 여러분의 노후가 훨씬 안정적이 될 겁니다. 노후의 거지가 되는 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을 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중 어느 게 유리한지,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 친구 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시고 60세에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퇴직금으로 2억 원, 그동안 모아둔 예금이 7천만 원, 아파트 한 채,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받으시는 상황이었죠. 누가 봐도 여유로운 노후가 보장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확히 10년이 지난 70세, 이분은 빚쟁이가 되어 계셨습니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통장에는 10만 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민망해서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국민연금 월 90만 원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계십니다. 평생 모은 3억 원 가까운 돈이 어떻게 10년 만에 다 사라졌을까요? 주식 투자로 날렸을까요? 사기를 당했을까요? 아니면 도박이라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분은 그 어떤 무리한 투자도 하지 않으셨어요. 도박은 평생 안 하셨고 사기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노후 생활을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은퇴자 10명 중 7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진짜 이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무려 40%가 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은퇴 후에 가난해지는 게 예외가 아니라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은퇴하셨나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 함정. 이것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안전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바로 은퇴 후 지출 습관의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회사 안 다니니까 돈 쓸 일이 없겠네. 교통비도 안 들고 점심값도 안 들고 커피값도 안 들고. 맞습니다. 직장 다닐 때 썼던 돈은 확실히 줄어들죠.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아는 김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은퇴 전에 한 달에 대략 250만 원 정도 쓰셨어요. 은퇴하시면서 생각하셨죠. 앞으로는 200만 원이면 충분하겠네. 그런데 실제로 은퇴하고 나서 가계부를 써보니까 어땠을까요? 첫 달에 280만 원, 둘째 달에 300만 원, 셋째 달에 320만 원이 나갔어요.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시간이 많아지니까 쓸 곳이 많아집니다. 평일 낮에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차 한잔하고 이게 한 번에 3만 원에서 5만 원씩 나가요. 일주일에 두세 번만 만나도 한 달에 3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둘째, 취미 생활이 생깁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은 등산복, 등산화, 등산 스틱, 배낭 이런 거 사시죠. 골프 치시는 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번 치러 나가면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기본입니다. 셋째, 여행을 다니십니다. 평생 일만 했으니까 이제 좀 놀아야지. 이 생각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국내 여행 한 번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해외여행은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나간다는 겁니다. 넷째, 자녀들 챙기는 비용이 늘어납니다. 직장 다닐 때는 바빠서 못 챙겼는데 이제 시간이 나니까 손주들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게 또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다섯째, 그리고 이게 가장 무서운 건데요. 심리적 보상 소비가 시작됩니다. 평생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화점 가서 옷 한 벌 사고 좋은 가구 하나 들이고 차를 바꾸고 이렇게 큰 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은퇴 직후 5년 동안 소비 지출이 오히려 은퇴 전보다 평균 15%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김 선생님처럼 한 달에 300만 원씩 쓰면 1년에 3,600만 원이에요. 5년이면 1억 8천만 원입니다. 퇴직금 2억 원이 5년 만에 거의 다 사라지는 거죠. 여기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쓰다 보면 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드네 하고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습관이 몸에 배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은 이겁니다. 은퇴하시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철저하게 가계부를 쓰세요. 내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금액과 실제 지출을 비교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쓰고 계신가요? 그럼 지금 당장 줄이셔야 합니다. 나중에 줄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줄이셔야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지출 습관도 무섭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함정, 예상 못한 의료비 폭탄입니다. 여러분,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의료비는 크게 안 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박 선생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68세에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하면 완치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2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생각보다 안 드네?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암제가 있고 안 되는 항암제가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건강보험 적용되는 약은 효과가 좀 떨어지고 비급여 항암제를 쓰면 완치율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당연히 효과 좋은 약을 쓰고 싶으시겠죠. 박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비급여 항암제가 한 번에 200만 원이었습니다. 총 12회 맞아야 하니까 2,400만 원이에요. 여기에 각종 검사비, 영양제, 면역 증강제 이런 거 다 합치니까 총 2,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박 선생님은 암보험을 들어놔서 일부는 보험금으로 해결하셨어요.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암 치료 후에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한 달에 한약,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에 50만 원씩 쓰고 계세요.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이게 특별한 경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 평균 수명이 83세예요. 그런데 건강 수명은 73세 정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마지막 10년은 아프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의료비가 평균 350만 원 정도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런데 이건 평균일 뿐이고 중증 질환에 걸리면 몇 배로 뛰어오릅니다. 당뇨병 있으시면 한 달에 약값, 검사비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나가요. 고혈압, 고지혈증 다 마찬가지예요. 관절염으로 무릎 수술하시면 양쪽 다 하는데 건강보험 적용되어도 500만 원에서 8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치매예요. 치매 걸리시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셔야 하는데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나갑니다. 국가에서 장기요양보험으로 일부 지원해주지만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아요. 치매는 평균 7년에서 10년 정도 앓으세요. 계산해보세요. 10년이면 얼마나 될까요? 한 달에 200만 원이면 1년에 2,400만 원,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말 그대로 가산을 탕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손보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병원에서 쓴 돈의 70%에서 90%를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문제는 나이 들어서는 가입이 안 되거나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50대 초반까지는 실손보험 꼭 유지하세요. 그리고 암보험, 치매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 들어놔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예방입니다. 건강관리를 잘하시면 의료비를 확 줄일 수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검진. 이게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료비 10만 원 아끼려고 운동 안 하고 건강검진 안 받다가 나중에 1,000만 원, 억 단위로 쓰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다고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건강이 곧 돈이에요.
특히 노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출 습관도 고치고 의료비도 대비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함정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로 자녀에게 쓰는 돈의 늪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 부모님들 자식한테 참 잘해주시죠? 제가 이걸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니까요. 문제는 그 사랑이 때로는 본인의 노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최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2세에 은퇴하셨고 퇴직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예금도 5천만 원 있었고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노후 준비 완벽하게 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은퇴하고 1년 뒤에 큰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당연히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요즘 결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예단, 예물, 혼수, 집장만 지원금. 최 선생님은 큰아들한테 4천만 원을 주셨어요. 네가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었죠. 2년 뒤에 작은 딸이 결혼했어요. 큰아들한테 줬으니 딸한테도 똑같이 줘야죠. 또 4천만 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3년 뒤 큰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셨대요. 그런데 며느리가 임신 중이었고 손주 생각하니까 거절을 못 하시더래요. 5천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얼마죠? 4천, 5천, 1억 3천만 원입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돈이 2억 원이었으니까 7천만 원 남았네요. 근데 그동안 생활비로 쓴 돈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니까 육아 지원을 해야 하잖아요. 며느리가 직장 다니니까 낮에는 최 선생님 부부가 손주를 봐주셨어요. 그런데 기저귀, 분유, 이유식, 장난감, 옷 이런 거 사주다 보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 쪽에서도 손주가 생겼어요. 큰 손주한테만 해줄 수는 없죠. 작은 딸 손주한테도 똑같이 한 달에 100만 원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4년이면 4800만 원입니다. 최 선생님은 결국 70세가 되기 전에 통장이 텅 비었어요. 아파트는 아직 있지만 그걸 팔면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살고 계세요. 이게 특별한 경우일까요? 아닙니다. 한국 노인 빈곤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녀 지원이에요. 실제 통계를 보면 노후 파산의 20% 정도가 자녀 관련 지출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식 결혼시킬 때 평균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지원한다고 해요. 그리고 손주 육아비로 매달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쓰십니다. 여기에 자녀가 사업한다고, 집 산다고, 빚 갚는다고 돈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 못 하시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조금 불편할 뿐인가요? 요즘 젊은 세대는 사실 우리 세대보다 교육도 많이 받았고 정보도 많아요.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부모님한테 의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자녀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도와줘야죠. 하지만 한도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노후 자금을 지키면서 도울 수 있는 선까지만 도와야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겁니다. 자녀한테 경제적 지원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한도를 정하세요. 내가 줄 수 있는 돈은 여기까지다. 이것 이상은 내 노후 자금이니까 못 준다. 이렇게 명확히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녀한테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돈은 없는 거다 하고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서운한 감정도 안 생기고 관계도 안 틀어집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자녀한테 짐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의 노후를 잘 챙겨서 나중에 자녀한테 손 안 벌리고 건강하게 사는 게 진짜 효도입니다. 자, 그런데 지출도 줄이고 의료비도 대비하고 자녀 문제도 해결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네 번째 함정, 인플레이션의 조용한 습격입니다. 인플레이션, 쉽게 말하면 물가 상승이죠. 이게 왜 무서운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10년 전에 자장면 한 그릇이 얼마였죠? 4,000원? 5,000원? 지금은 7,000원에서 8,000원 합니다. 거의 2배가 됐어요. 10년 전에 100만 원이면 자장면 200그릇을 먹을 수 있었어요.
지금 100만 원으로는 130그릇밖에 못 먹어요. 같은 100만 원인데 가치가 70그릇만큼 줄어든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내 통장에 있는 돈은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드는 거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평균 물가 상승률이 연 3% 정도 됩니다. 3%면 별로 안 높은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복리로 쌓인다는 겁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1000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물가가 매년 3%씩 오른다면 10년 후에 2천만 원의 실질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약 740만 원 정도입니다. 260만 원의 가치가 사라진 거예요. 20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약 5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절반이 날아가는 거죠. 1억 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20년 후에는 실질적으로 5,500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요즘 생활물가 상승률은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식료품, 외식비, 교통비 같은 거요. 지난 5년 동안만 봐도 식료품 가격이 평균 40% 정도 올랐어요. 3,000원 하던 두부가 지금 4,200원 합니다. 2,000원 하던 계란 한 판이 지금 3,000원 넘어요. 은퇴하신 분들은 대부분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시잖아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예금 이자 이런 게 다 고정되어 있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씩 받으신다고 칩시다. 지금은 이 100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하죠. 그런데 10년 후에도 100만 원은 100만 원이에요. 근데 물가가 3%씩 올랐다면 10년 후 100만 원의 실질 가치는 74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걸 10년 후에는 못 산다는 얘기예요. 생활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수입원을 찾든지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은퇴자들이 처음에는 괜찮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는 이유예요. 돈을 많이 쓴 것도 아니고 사고를 친 것도 아닌데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자산 배분이에요. 예금만 해놓으시면 안 됩니다. 예금 이자가 연 3%라고 해도 물가가 3% 오르면 실질 수익률은 0%예요. 오히려 세금 떼고 나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일부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해야 해요. 물론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배당주나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 같은 걸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물가가 오를수록 똑똑하게 소비해야 해요. 꼭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하세요. 고정비를 최소화하고 변동비는 효율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 여러분의 자산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시면 10년, 20년 후에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도 무섭지만 한순간에 자산을 날려버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바로 5번째 함정, 투자 실패와 노후 사기입니다. 은퇴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이자도 얼마 안 되고 물가만 오르는데 뭔가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냐?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위험합니다. 제가 아는 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7세의 친구 소개로 부동산 투자 설명회에 가셨대요. 거기서 강사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았대요. 지방 소도시에 상가를 사시면 임대 수익으로 매달 2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은 5년 안에 회수되고 그 후로는 순수익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더래요. 정 선생님은 가지고 있던 예금 8천만 원을 투자하셨어요. 상가를 샀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 6개월은 괜찮았어요. 임차인이 월세를 잘 냈거든요. 그런데 7개월째부터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어요. 임차인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1년 만에 임차인이 나갔고 상가는 공실이 됐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 자체가 침체되어 있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2년 동안 공실이었고 그동안 관리비, 재산세는 계속 나갔습니다. 결국 팔려고 내놨는데 8천만 원에 산 상가가 4,500만 원에 팔렸어요. 3,500만 원을 날린 거죠. 2년 동안 들어간 관리비까지 합치면 4천만 원 손실입니다.
또 다른 분은 주식 투자로 큰 돈을 잃으셨어요. 은퇴 후에 시간이 많으니까 주식 공부를 하셨대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운이 좋게 몇 번 수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더래요. 아, 나도 이거 할 수 있네? 하고 큰 돈을 넣었습니다. 5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서 2천만 원이 증발했어요. 결국 손절하고 나왔는데 그 충격으로 건강까지 나빠지셨대요. 가상화폐에 손댔다가 큰일 난 분도 있어요. 비트코인이 또 오를 거래요. 지금 사야 돼요. 이런 말에 혹해서 3천만 원을 넣었는데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다 확실하다는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 확실, 절대 안전, 나만 알려주는 정보. 여러분, 세상에 확실한 건 없습니다. 특히 투자에서는 더더욱 없어요.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건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노후 사기예요. 중장년층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정말 많아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연금형 저축상품 사기예요. 월 200만 원씩 평생 보장합니다. 원금도 안전하고 정부에서 인증한 상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근데 정부 인증은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불법 사금융입니다. 몇 달 이자 주다가 회사가 사라져요. 또 건강식품 사기도 많아요. 이거 드시면 암 예방되고 당뇨 낫고 혈압 떨어집니다. 한 세트에 300만 원, 500만 원씩 받아요. 근데 효과는 전혀 없고 그냥 비싼 비타민 정도예요.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지인인 척하면서 접근하는 보이스피싱도 많고요. 엄마, 나 돈 좀 급하게 필요해. 이 계좌로 200만 원만 보내줘.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겁니다. 투자 사기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요. 실제 회사가 있는 것처럼 사무실도 차리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직원들도 있어요. 심지어 유명한 사람을 광고 모델로 내세우기도 해요. 그래서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투자했다가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면 일단 의심하세요. 은행 예금 이자가 연 3%인데 어떤 상품이 연 10%, 20%를 보장한다. 말이 안 되죠. 그건 사기일 확률이 99%입니다. 둘째, 급하게 결정하라고 압박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까지만 가입 가능합니다. 지금 안 하면 기회 없습니다. 이런 말 하면 100% 사기예요. 셋째,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자녀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투자 상품은 며칠 늦게 가입해도 괜찮아요. 급할 게 없어요. 넷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그 회사가 정식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세요. 요즘은 검색만 해도 사기인지 아닌지 나와요. 다섯째, 이해 안 되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설명을 들어도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대박 낼 필요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안전하게 지키면 돼요. 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함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출 습관, 의료비, 자녀 지원, 인플레이션, 투자 실패. 이 5가지만 조심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안전해질 겁니다. 그런데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정확한 생활비 계산과 예산 짜기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얼마나 쓰시는지 정확히 아세요? 많은 분들이 대충 짐작만 하고 계세요. 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요. 근데 실제로 가계부 써보면 전혀 다릅니다.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지난 6개월치 통장 거래 내역을 뽑아보는 거예요. 카드 사용 내역도 다 뽑으세요. 그리고 항목별로 분류해보세요. 식비, 주거비, 통신비, 교통비, 의료비, 경조사비, 여가비. 이렇게 나눠서 각각 얼마씩 쓰는지 계산해보세요. 그러면 고정비와 변동비가 보입니다. 고정비는 매달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이런 것들이죠. 변동비는 매달 달라지는 거고요. 식비, 교통비, 여가비 같은 거요. 고정비를 먼저 줄이세요. 안 쓰는 보험은 해지하고 통신비도 요금제 바꾸면 월 3만원에서 5만원은 줄일 수 있어요.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도 다 해지하세요. 변동비는 한도를 정하세요. 식비는 한 달에 60만원, 여가비는 30만원.
이렇게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비상금을 따로 준비하세요. 생활비 6개월치는 언제든 쓸 수 있는 예금으로 묶어두세요. 갑자기 큰 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여기서 쓰는 거예요. 둘째, 의료비 대비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건강할 때 준비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필수예요. 아직 안 드셨으면 지금이라도 가입하세요. 나이가 많으면 보험료가 비싸긴 한데 그래도 나중에 병원비 생각하면 훨씬 이득입니다. 암보험, 치매보험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치매보험은 꼭 드세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 치매예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에 투자하세요. 헬스장 회원권 한 달에 7만원 아까우시다고요? 나중에 병원비 1,000만원 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운동은 가장 확실한 보험이에요. 정기 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세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은 공짜예요. 2년에 한 번씩 꼭 받으시고 추가로 필요한 검사는 본인 부담으로라도 받으세요. 암이나 중증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고 치료비도 적게 들어요. 건강기능식품 드시는 것도 좋은데 비싼 거 먹을 필요 없어요. 종합 비타민, 오메가3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달에 3만원이면 돼요. 셋째, 자녀와의 경제적 경계선 설정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식인데 어떻게 선을 그어요? 근데 안 그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먼저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엄마 아빠가 가진 돈이 이 정도고 이 중에서 생활비로 이 정도 필요하고 의료비 대비로 이 정도 남겨둬야 하고 그래서 너희한테 줄 수 있는 돈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세요. 자녀가 돈 달라고 할 때는 목적이 뭔지 정확히 물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건지 본인들이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지 확인하세요.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자녀한테는 빌려준다고 하세요. 차용증도 쓰고 이자도 받으세요. 이게 오히려 자녀한테도 책임감을 주고 나중에 관계가 안 틀어집니다. 그리고 손주 육아 지원은 한도를 정하세요. 기저귀, 분유 정도는 사줄 수 있어도 영어 유치원, 학원비까지 대주는 건 과한 거예요. 그건 손주 부모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넷째, 인플레이션 대응 자산 배분입니다. 자산을 세 가지로 나누세요. 안전자산, 수익자산, 비상자산. 안전자산은 예금이나 국채예요. 원금이 보장되고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돈이죠. 이게 전체 자산의 40%에서 50% 정도 되어야 합니다. 수익자산은 주식이나 부동산 펀드예요. 배당주나 리츠 같은 걸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30%에서 40% 정도요. 비상자산은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비 6개월치 정도. 이건 10%에서 20% 정도 남겨두세요. 주식은 개별 종목보다는 배당 ETF 상장 지수 펀드를 추천드려요. 코스피 배당 ETF는 연 배당률이 3%에서 4% 나와요. 주가도 오르면 좋고 안 올라도 배당은 받으니까 괜찮아요. 리츠는 부동산 임대료를 배당금으로 주는 거예요. 연 배당률이 5%에서 7% 정도 되고요. 물론 원금은 변동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적이에요.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건 단기 투자예요. 주식 단타, 선물 옵션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100% 손실 봐요. 다섯째, 안전한 소득 창출 방법입니다. 은퇴했다고 완전히 쉬지만 마세요. 가능하면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버는 게 좋아요. 요즘은 중장년층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편의점 알바, 아파트 경비, 학교 급식 보조 이런 것도 있고요.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서 프리랜서로 일할 수도 있어요. 한 달에 50만 원만 벌어도 1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그리고 일을 하면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매일 할 일이 있고 사람들 만나고 이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취미를 수익화할 수도 있어요. 요리 잘하시면 반찬 가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손재주 있으시면 공예품 파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판매하기도 쉬워졌잖아요. 블로그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광고 수익은 많지 않아도 월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는 버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는 거예요. 돈보다 건강이 먼저니까요.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5가지 해결책입니다. 첫째, 정확한 생활비 계산과 예산 짜기. 둘째, 의료비 대비. 셋째, 자녀와의 경제적 경계선 설정. 넷째, 인플레이션 대응 자산 배분. 다섯째, 안전한 소득 창출. 이 5가지만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안전해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부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에요. 오늘 집에 가시면 제일 먼저 뭘 하실 건가요? 첫째, 통장 거래 내역 뽑아보세요. 지난 6개월치요. 그리고 항목별로 얼마씩 쓰는지 계산해보세요. 이게 첫 걸음입니다. 둘째, 보험 점검하세요. 실손보험 있으신가요? 암보험은요? 치매보험은요? 없으면 지금이라도 알아보세요. 나이 1살 더 먹으면 보험료 더 올라가요. 셋째, 자녀와 대화 약속 잡으세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부모님의 경제 상황, 노후 계획, 이런 거 자녀도 알아야 합니다. 이 3가지만 오늘 실천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나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늦지 않았어요.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함정 기억하시죠? 지출 습관, 의료비, 자녀 지원, 인플레이션, 투자 실패. 이 5가지만 조심하시면 여러분의 평생 모은 돈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5가지 해결책, 생활비 계산, 의료비 대비, 경계선 설정, 자산 배분, 소득 창출. 이것만 실천하시면 안전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아버지 이야기 기억나세요? 10년 만에 3억 원을 다 쓰신 분. 그분이 만약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알고 계셨다면 지금 어땠을까요? 아마 여전히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노후 준비의 핵심은 돈이 아니에요. 물론 돈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건강이고 관계고 마음가짐이에요. 돈 많아도 아프면 행복하지 않아요. 돈 많아도 가족과 관계가 안 좋으면 외로워요. 돈 많아도 불안한 마음으로 살면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돈이 적어도 건강하고 가족과 사이좋고 마음이 편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린 조언들은 결국 이거예요. 불안하지 않게, 자녀한테 짐 안 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나이 드는 법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가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모레 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월 200만 원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파트타임 일자리부터 배당 투자, 연금저축, 주택연금까지 다양한 옵션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